농업이랑 인플레이션이랑 합친 그 단어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도 없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서 따와봤어요. 무식한 세계라고. 이게 무식한 세계. 네, 무식. 먹을 게 없는 앞으로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무식, 세계가 될 수도 없을무, 있다. 예. 식량. 무식한 세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무식한 세계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전쟁하면서 식품 가격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금리도 덩달아서 계속 네네. 올라가고 있고요. 그 어디죠? 우리나라 상한가 한 8번 친 비료 회사가 있다던데. 한일사료인가? 네. 현대사료인가? 뭐 현대사료. 사료가 워낙 네. 많아가지고. 그리고 식품 회사들도 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다들 거의 한 2배 정도씩은 다 오른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식품 가격이 오를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료 그러니까 비료 회사들, 사료 회사들, 그러니까 왜 식품 관련 회사들이 왜 그렇게 오를까? 되게 궁금해서 한번 좀 봐봤습니다. 뭐 기사도 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먹을 게 없다. 진짜 딱 무식한 세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이게 주요 수출국이 있어요. 식량 수출국이 딱 2개, 그러니까 주요 수출국이 두세 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허인영 기자는? 수출. 그러니까 수출. 전 세계. 전 세계. 미국? 또 미국 맞습니다. 모르겠네. 미국. 중국 거는 먹기가 싫고. 중국은 대표적인 수입국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이랑 러시아? 아니에요. 러시아는 거의 자급자족하고 남는 거 일정 부분만 하는 거고요. 보면 미국, 유럽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이제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한 이런 유럽,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 개가 주로 이제 주요 수출 국가고요. 그리고 세계 식량은 항상 또 빠지지 않는 아까 중국 이야기를 했던 워낙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식품 가격이 막 노동을 칩니다. 15억 인구가 진짜 다 먹잖아요. 온갖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주요 수출국 상황 2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우크라이나 별명이 뭐냐면요. 세계의 빵 공장이에요. 밀이 워낙 많거든요. 우크라이나 가보면요. 흙이 만져보잖아요. 까만 흙이 딱 봐도 기름져 보인다.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전국토의 70%가 농경지예요. 오. 그렇죠. 위성 사진에서 보잖아요. 그 척박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있는데 여기 소아시아 있고 여기 유럽 그러니까 네네. 러시아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만 파랗습니다. 그게 다 밀밭이거든요. 유럽 연합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면 김태희가 농사 짓는다. 근데 그거는 감자를 캔다는 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밀을 베고 있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밀, 옥수수, 콩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8,400만 톤 곡물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초에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곡물 파종을 못했어요.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났는데도 절반이나 한 거는. 왜냐면 전 국토가 다 전쟁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 위에 수도 이렇게 북부 지역과 남부 이렇게 회랑 이쪽인데 그 안에 엄청난 농토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기름도 잘 안 들어올 거고요. 여러 가지 수급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파종을 절반밖에 못 했대요. 그러면 밀은 겨우내 나오고 봄철에 나서 이제 곧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잘 안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밀값이 확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진출을 하면서 지뢰를 엄청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농지 중에 30%가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고요. 밀 생산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었으면 생산을 했으면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출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철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철도는 그 난민 수송 그리고 군사 공급망 이런 데에 써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송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영향이 되고요. 나머지 2개 이제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미국과 아르헨티나는요. 기후 변화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2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1위가 유럽이고요. 왜냐면 EU로 다 묶여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수출을 EU로 하나로 잡거든요. 그리고 미국 최대 밀 생산지는 캔자스주. 알죠? 그 중간에 엄청난 광활한 영토. 거기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4분의 3, 3분의 2 정도가 가뭄으로 인해서 흉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봤는데 그 베이지 무슨 블루베리 같은 그거를 농사를 짓는 걸 봤는데 와 미국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게 땅이 너무 커서 이걸 하나하나 못 빼는 거예요. 못 그쵸. 빼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거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수확을 베기가 어려우니까 그 논이라고 해야 되나? 밭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이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 기계가 물이 차 있으면은 막 뭐 벨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탁탁탁 털어버리면은 뭐 파도 같은 걸 일으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 그걸 그러니까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요즘에 뭐 스마트팜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마트팜을 할 필요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스마트하게 효율을 높일 필요가 없겠구나. 예,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뭄도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또 토네이도도 한번 쳤거든요. 음. 이게 토네이도가 치면 문제가 뭐냐면 가벼운 걸 다 날려요. 그러면 이렇게 흙 같은 거 보면 흙에 원래 영양소를 머금고 있다가 그거를 발아나 이렇게 성장에 써야 되잖아요. 네네.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흉작이 이제 점쳐진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80개국 정도로 밀, 옥수수, 콩.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콩이에요. 항상. 이게 그런 곡물 시장의 지표거든요. 이게 최악의 가뭄으로 여기도 흉작이 졌다고 합니다. 한 평년 대비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의 소비국 이제 중국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중국 요즘에 봉쇄했잖아요. 베이징. 그렇죠. 아니요, 상하이. 상하이. 그리고 이렇게 성별로도 또 이렇게 봉쇄를 좀 했습니다. 그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내에 물류가 잘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다 수입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도 생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린성, 라오닝성, 헤이룽장성, 동북 삼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 삼성에서 이렇게 한 전 중국인들이 한 20%가 먹을 정도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흉작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건 그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급할 수 있는 비중이 확 줄었으면 더 사와야 되거든요. 아니 그 중국 말씀하셔서 상하이 그 봉쇄되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봉쇄가 되니까 먹을 걸 못 구하니까 얘네 어떤 중국인이 뭘 했냐면은 드론 아시죠? 드론에다가 이 낚싯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걸 띄워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어떤 물고기를 잡냐? 그 왜 우리 막 저희 바다 뭐 이 호수 이런 데가 아니라 가끔 뭐 어디 뭐 놀러 가면은 이렇게 피라미? 아니요 그 조경 같은 거 해놓고 거기에 막 잉어 이런 거 풀어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낚시를 하더라고. 이거 잉어를 잡아. 그러니까 잉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무슨 양식장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경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이 수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해놓은 연못 같은 네. 거기에는 물고기를 잡아먹더라고.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진짜. 근데 그게 뭐 단순히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살기 위해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요즘 보니까 이 봉쇄 때문에 이 시진핑 타도라는 그쵸. 엄청난 이게 사실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에서 이 시진핑의 딸 사진을 올렸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뭐 잡혀가고 이런 세상인데 이 공안이 득실되는 그 도심 한복판에서 그 타도를 외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하이 봉쇄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뭐 봉쇄가 뭐 딱 됐다, 뭐 코로나 끝났습니다, 끝, 뭐 이럴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이 봉쇄를 통해서 이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이것도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봉쇄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중국 관련해서는요 워낙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그거 하려면 한 2박 3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곡창지대가 왜 흉작이 이렇게 됐을까? 일단 이유는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전쟁, 그리고 코로나, 세 번째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진짜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가뭄이에요. 20년간 지속적인 가뭄이 되고 있고 몰랐네요.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처음
이제 취임 초창기에 LA에서 대형 산불 났었잖아요. 그것도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뭄이 이제 슬슬 다 퍼지고 있고 지금은 이런 농경지들까지 다 가뭄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화석연료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한 60%가 넘거든요. 대부분 진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뗍니다. 원자력이 20%고요. 한 10%는 재생에너지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정말 많이 떼고 거기는 또 기름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 연비도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미국 차.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엄청나게 왔고 20년 동안 계속 점차적으로 더 세지는 가뭄이 온다. 이거는 분명히 인류의 영향이다.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이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요. 2000년 이후에 가뭄이 일어나는 영향 중에 인류의 기여도가 70% 가까이 됩니다. 60 몇 %라고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 엘니뇨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네. 그거의 반대급부인 라니냐의 영향입니다. 그 라니냐가 나오면 그 엘니뇨는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게 돼요, 남미에. 그리고 라니냐는 그 반대로 겨울에 굉장히 가뭄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엘니뇨, 라니뇨, 엘니뇨, 라니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라니냐에 제대로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주요 식량국, 그 수출국들이 흉작이 되면 당연히 식량 가격은 폭등을 하겠죠.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 밀 가격을 보면요. 2020년 4월 19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4월은 246. 와. 그리고 현재는 그것보다 더 높은 402.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지난 3월 곡물 가격 지수를 보면요. 170.1포인트입니다. 지난달보다요. 그러니까 지난 2월보다 한 달 만에 17.1%나 상승했고요. 작년 3월 1년 대비로 하면 약 37%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37% 오른 거죠. 근데 우리 보면 이런 상황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15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식량난이 있었어요. 한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식량난이라는 위키피디아인가요? 위키피디아? 네. 거기에 치면 나옵니다. 글로벌 식량난 치면 먹거리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때 처음 만들어진 단어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메릴 린치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2007년 메릴 린치가 세계 농업과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에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와서 지금까지 쭉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 잠깐만 살펴볼게요. 이때 2004년 톤당 $400 정도 하던 쌀 가격이요. 2009년 $1,200로 올라갑니다. 3배 정도 올라갔죠. 밀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같은 기간에 $300 하던 게요.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600?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1000? 아니요. 쌀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얼마인가요? $1,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쌀은 한 3배 정도 일어났는데요. 밀은 거의 4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완전 폭등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 하이티, 필리핀 등에서는요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식량난 때문에 기아로 죽은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그럼 이때 식량난은 왜 일어났을까요? 엘니뇨? 아니, 이때 갑자기 늘어난 거는 소비가 엄청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곡물 생산 원가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도 약간 비슷한데 우리가 곡물이 오르면 항상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 국제유가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농업을 지으려면요 기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만 움직이려고 해봐요. 거기 난방해야죠. 다 기름 보일러로 해요. 양수기 돌려야죠. 뭐로 해요? 양수기 돌려야 돼요. 그 물이라도 되려면. 그래서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2008년 이때 잠깐 살펴보면 모든 자원을 다 중국이 빨아들이던 시기입니다. 2000년 이후에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요. 모두 원유를 비롯해서 모든 원자재, 식자재까지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인구도 엄청나게 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이 커져서 전 세계의 공업 제품이 풍족해질수록 전 세계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었던 거예요. 이게 보면 당시에 국제 유가를 보죠. 아무런 국제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었던 큰 전쟁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쫙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네. 모든 투기 세력들도 붙죠.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리먼 사태 터지기 직전에. 그래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게 안정세가 되고 식량도 그때 안정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살짝 몰랐었는데 그때도 약간 가뭄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요인도 있었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국제유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비슷한데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걸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주식을 사야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해야죠. 그거는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음식물을 좀 아껴 먹어야 돼요. 낭비를 좀 막아야 돼요. 그래서 또 중국 얘기를 또 갖고 중국이 아무튼 뭐 사례가 많아요. 중국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1년 동안 버려진 음식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2,00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35조 원, 1년에 35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4인 가정 기준으로 매년 한 200만 원 정도의 식료품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이렇게 낭비는 사실 이렇게 막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2050년 유엔에서 보고 있는 전 인류의 인구 수는 한 90억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줄고 있지만 전 세계는 늘어나요. 네. 그러면 식량 생산량을요 지금보다 정확하게 60%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산량을 60%로 올려야 지금 정도의 수급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들을 보고 어떤 산업을 좀 봐야 될까요? 현대사료. 그리고 어떤 거를 좀 피해야 될까요?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농약회사, 두 번째로 종자회사. 여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이오 에너지 회사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식량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약하면 어때요, 이미지가 근데? 농약이요? 네. 뭐 주식했다 망하면 이제 한 사발 들키고. 이게 농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약이 유명해진 게 우리 DDT 들어보셨죠? DDT요? DDT 우리 월남전 때 막 썼던 그 DDT라는 그 농약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나왔는데요. 2차 대전의 승리의 주역 중에 하나예요. DDT가. 이게 워낙 강력한 살충제여가지고 살충제. 얘를 쓰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습니다. 얘가 생물학적 농축 현상이 나왔어요. DDT가 1948년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막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그랬지만 농축 현상이 있는 걸 몰랐었죠. 이게 1940년대에 쓰이다가 70년대 들어와다 보니까 이 농축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72년부터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요. 이래서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화학적 농약에 대해서 반감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 농약 기술입니다. 생물 농약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논에 오리 풀어서 해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뭐 안전한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그러니까 생물체를 이렇게 생명체인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의 시장이 작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14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기준 작죠. 근데 매년 11%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35억 달러 정도까지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2022년 올해 상용화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요. 아무튼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농약 회사 같은 경우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생산성을 확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 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유기농으로 만약 이걸 대체를 하잖아요. 네네. 절대 대체를 할 수 없어요. 생산량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해주면 농약 회사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가 공동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생물 농약 기술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여러 스타트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뭐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자 회사. 왜 종자 회사는 중요하냐면요. 이거 기후 변화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들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후 변화가 이렇게 잦아들면 사과를 더 이상 못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온다. 멜론도 잘 먹을 수 있다. 이게 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일 같은 거 말고 쌀, 밀 같은 이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이렇게 막 작물 바꾸듯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자들을 개량을 하고 안전하게 진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안타까워요. IMF 때 우리나라 건실했던 종자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즘에 다시 이제 키우려고 농식품부에서 이제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네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종자 기술, 원천 기술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파만농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옆에 중국 얘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중국이 되게 무식하면서도 약간 부러울 때도 있어요. 네. 중국의 캠차이나라는 그 국영 화학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2016년 2월에 세계 최대 농약 업체이자 3위의 종자 생명 공학 기업 스위스의 신젠타를 인수합니다. 신젠타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거의 전 세계 모든 그 종자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종자도 특허권이 있어서 네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A라는 작물을 키우고 싶어요. 그게 너무 상품성이 있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 B라는 기업 거잖아요. 그거를 사서 키면 이거마다 로얄티가 나갑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 캠차이나가 신젠타를 430억 달러로 인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이요. 55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여기가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530조를 내고 사왔어요. 1년 매출이 무려 180억 달러입니다. 530억 달러, 550조 돈만 있으면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원했었던 식량 주권을 가져올 수 있는 주춧돌이 이제 된 거예요. 이 신젠타가.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대규모 돈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나름의 이런 거 좀 해서 종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산업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에너지 부분은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 에너지. 네. 바이오 에너지는 탄소 중립에 나오면 항상 나와요. 우리 바이오 디젤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금 경유의 약 3.5%를 이제 바이오 디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오 디젤이 2008년에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었거든요. 이때 보면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 하면 바이오 디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성이 있어요. 불스원샷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유가가 100달러 넘었던 2008년에는요. 바이오 디젤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 생산이 급증을 합니다. 이게 너무 비싸니까 옥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을 만들어서 차에다 넣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경유나 이런 데서 좀 살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진짜 옥수수가 갑자기 이렇게 바이오 디젤로 확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수수가 폭등. 아까 2008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식량 위기. 여기에 또 돈 있는 이런 업체 기업들이 옥수수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바이오 에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이제 우발적인 요소를 통해서 식량 위기가 오면 바이오 에너지 기업들은 조금 살아남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식량 위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섹터는 농약 그리고 종자
그리고 조금 좀 피해야 될 것은 바이오 에너지 부분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식량 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조금 둔감한 게 아까 밀, 콩, 옥수수라 그랬잖아요. 세 개 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쌀은 또 제가 알기로는 자급자족하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자족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이슈에 되게 민감하고 둔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급률 그 독립하는 네네. 자급률이 저 50%가 채 되지 않아요. 왜냐면 사료, 고기, 우리 육류 소비 많잖아요. 여기에 아까 말한 콩, 옥수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마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와, 사료질 진짜 많이 올랐네요. 사료주 진짜 많이 올랐어요. 보면 오늘도 하늘 사료 상한가. 이게 한탑 20 상한가.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료주 같은 경우는 뭐 염현석 기자가 말한 뭐 원자재 값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무슨 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고 이런 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털어먹기? 예, 물론 여기 이런 이 게임에 이 수익률 게임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뭐 러시아 전쟁 터졌다고 해서 뭐 원자재값 뭐 이게 오르니까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주목받네. 여기다 나도 한번 해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 조금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여기 우리 최고금님이 올해 비싼 작물은 많이 심어서 내년에 물량이 쏠리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싼 작물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범용 작물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주로 밀, 먹는 쌀, 땅, 콩, 옥수수.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쇼크가 오면 재고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쉽게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9년에 식량 위기 왔었을 때는 주로 동남아시아 위주로 왔었거든요. 그때 쌀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 쌀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재고량도 좀 있고 해서 원조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처럼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고 흉작 계속되면요. 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진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제. 알겠습니다.